아이고, 이게 뭐야? 하얀 고양이인가? 한겨울 눈밭에서 소년이 피투성이 털뭉치를 품에 안고 뛰어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할머니가 아껴둔 곶감을 먹이자 축 늘어졌던 귀가 쫑긋섰어요. 이 우연한 만남은 15년 뒤 목숨을 건 놀라운 기적이 되어 찾아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곶감이라는데 과연 곶감 맛에 푹 빠진 백호는 어떻게 암행어사의 호위무사가 된 걸까요? 곶감 하나로 시작된 백호와 암행어사의 기막힌 동행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실 거죠?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백호의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10살 된 선호라는 소년이 할머니와 단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어린 선호를 품에 감싸 안고 지키다가 알아누우셨고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죠. 그 뒤로 홀로 남은 할머니께서 손주를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굶주린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선호 역시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올곧은 심성을 지닌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가 어찌나 굵고 빽빽한지 손바닥을 내밀면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일 지경이었습니다.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고 산짐승들조차 굴 속에 웅크린 채 코끝도 내밀지 않는 혹독한 날씨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선원의 집 아궁이에 넣을 땔감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호를 바라보셨지만 선호는 씩씩하게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선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길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종아리가 욱신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핥히었지만 선호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하얗고 동그란 것이 눈밭 위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눈 위에 떨어진 솜뭉치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짐승이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털로 뒤덮인 그 작은 존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조각 같았죠. 어머, 이게 뭐여? 하얀 고양이인가? 선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순간 근처 바위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배고픈 승냥이 한 마리가 입맛을 다시며 하얀 털뭉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승냥이의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침이 질질 흘러내렸고 눈동자에는 굶주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선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죠. 선호는 번개처럼 지게 작대기를 움켜쥐고 승냥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어딜 감히 썩 물렀거라. 10살 배기 아이의 외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우렁찬 호통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승냥이는 예상치 못한 기세에 움찔하더니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넣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선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얀 털뭉치에게 다가갔죠. 가까이서 보니 그 작은 존재는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도 승냥이에게 물려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선호는 저고리를 벗어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어요. 품에 안긴 하얀 털뭉치는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기며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쉬자. 선호는 땔감은 까맣게 잊은 채 품 안에 작은 생명을 안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초가집 문을 박차고 들어선 선호를 보자 할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선호야. 땔감은 어쩌고 빈손으로 왔느냐. 그런데 품에 안고 있는 게 뭐고. 할머니께서 다가와 저고리를 살짝 펼쳐보시더니 쯧쯧 혀를 차셨어요. 이런 가엾어라. 승냥이한테 물렸구나. 어서 아랫목에 눕혀야겠다. 할머니께서는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아끼지 않고 불을 지펴 방을 훈훈하게 데우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정성 그 자체였어요. 약초를 달여 상처 부위를 깨끗이 닦아내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조심스레 감싸주셨죠. 마른 수건으로 젖은 털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서 연신 불쌍한 것 얼마나 무서웠을꼬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선호도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가며 할머니를 도왔어요. 작은 생명체는 따뜻한 아랫목 위에서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얘가 며칠 굶은 것 같아요. 뭘 먹여야 할까요? 선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쭤보자 할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게 말여. 우리도 먹을 게 변변찮은데. 할머니께서 잠시 고민하시더니 갑자기 벽장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셨는데 그 안에는 고운 빛깔의 커다란 곶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그건 설날에 쓰시려고 아껴두신 곶감 아니에요. 그렇지.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이 이대로 힘을 못 차리면 죽고 말 텐데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할머니께서는 아까운 기색 하나 없이 곶감을 손으로 잘게 떼어 작은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막힌 단맛이 혀끝에 닿자마자 축 늘어져 있던 작은 귀가 쫑긋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작은 코가 벌름벌름 움직였죠. 할머니께서 곶감 한 조각을 더 넣어주시자 이번에는 작은 분홍빛 혀가 날름거리며 받아 먹었어요. 반개를 뚝딱 해치우고 나니 어느새 작은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작은 생명체가 비로소 눈을 떴어요. 그 눈동자는 맑은 파란색이었고 그 안에 할머니와 선호의 얼굴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작은 존재는 포동포동한 앞발로 선호의 손등을 톡톡 건드리더니 품 안으로 파고들어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선호와 할머니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마당에서 쿵쿵 하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소가 울타리를 넘어온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선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께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조심조심 방문을 여시자 마당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집채만 한 백호 한 마리가 웅장한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파란색 눈동자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와 선호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미 백호의 콧날이 실룩거리더니 이내 낮은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새끼의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미 백호가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마당의 눈이 푹푹 꺼졌어요. 그 압도적인 기운에 선호의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어요. 새끼 백호가 하품을 하며 문지방을 넘어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으르렁거리는 어미를 향해 야옹거리듯 소리를 내더니 선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어요. 마치 이 사람들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 백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으르렁거림이 잦아들더니 커다란 코끝이 새끼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레 킁킁거렸습니다.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어미 백호의 눈동자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새끼에게서 풍겨오는 달콤한 곶감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미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할머니와 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기색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고 마치 고마움을 전하듯 길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산군이라 불리는 영험한 호랑이가 인간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참으로 신비로운 광경이었죠. 어미 백호가 새끼의 뒷덜미를 조심스레 물어 올렸어요. 새끼는 발버둥을 치며 선호에게 가려 했지만 어미의 입에 물린 채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숲으로 향하면서도 새끼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파란색 눈동자에는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고 선호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선호가 곤히 잠들어 있는데 마당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하얀 그림자가 비쳤고 선호가 살금살금 문을 열어보았어요. 어미 몰래 산을 내려온 새끼 백호가 평상 위에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앙증맞은 모습에 선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야, 또 왔네. 어미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선호가 방으로 돌아가 남은 곶감을 가져왔어요. 새끼 백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꼬리가 신나게 흔들렸습니다. 선호가 곶감을 내밀자 작은 혀가 날름거리며 단숨에 받아 먹었어요. 참, 너 이름이 뭐니? 그냥 호랑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잖아. 선호가 손가락으로 새끼의 턱을 긁어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곶감처럼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라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홍시다. 새끼 백호의 귀가 쫑긋 서더니 마치 마음에 든다는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그런데 홍씨가 곶감을 다 먹기도 전에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미 백호가 어느새 마당에 서 있었어요. 어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나면서 당장 홍씨의 뒷덜미를 쾅 물어버렸습니다. 홍씨가 발버둥을 치며 억울하다는 듯 낑낑거렸지만 어미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어미 백호가 홍씨를 물고 돌아서면서 뒤를 흘끔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산군이들 녀석이 인간의 단맛에 빠져 채통을 구기느냐? 어서 돌아가자. 홍씨도 지지 않고 낑낑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항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단맛이 아니에요. 제 영혼을 울리는 맛이란 말이에요. 질질 끌려가면서도 홍씨는 입에 문 곶감 조각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오물오물 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선호는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홍씨야, 다음에 또 와. 곶감 남겨놓을게. 선호의 외침이 눈 덮인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눈길 위로 두 마리의 백호가 유유히 사라져갔어요. 선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고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달콤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기묘한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죠.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눈밭에서 떨고 있던 작은 털뭉치 홍씨는 이제 집채만 한 거대한 백호로 자라났습니다. 새하얀 털은 달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났고, 파란색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영롱했어요. 내 발로 땅을 디디면 주변의 흙이 움푹 패일 만큼 위풍당당한 산군의 자태를 뽐냈죠. 그 늠름한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산속의 왕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선호 역시 25살의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어릴 적 그 올곧은 심성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깊어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75세가 되셨지만 신기하게도 잔병치레 한 번 없이 정정하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비밀은 바로 홍씨에게 있었어요. 산으로 돌아간 줄만 알았던 홍씨가 밤마다 몰래 내려와 할머니 곁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홍씨는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진귀한 약초를 입에 물고 와서 마당 한켠에 살며시 내려놓곤 했어요. 할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 그 약초를 발견하시면 홍씨가 다녀간 줄 알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죠. 이 비밀스러운 효도가 15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홍씨는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이며 선원의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집채만 한 덩치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이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요. 홍씨는 대청마루 앞에 엎드려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할머니께서는 홍씨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달빛 아래 노인과 백호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홍씨가 산길을 거닐다가 큰 바위 아래에서 쉬고 있는 나무꾼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나무꾼 2명이 지게를 내려놓고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네 그 얘기 아나? 옆마을 철순의 막내가 울음을 안 그쳐서 큰일이었다더군. 수염이 덥수룩한 나무꾼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나도 들었네. 근데 곶감 준다 하니까 또 그쳤다며? 젊은 나무꾼이 맞장구를 치면서 껄껄 웃었어요. 그러게 말여, 호랑이가 온다 해도 안 그치던 놈이 말이야. 허허, 호랑이보다 곶감이 훨씬 무서운 게요. 호랑이가 뭐 대수겠나? 홍씨의 파란 눈동자가 휘둥그레졌어요. 귀가 팔딱팔딱 뛰면서 털이 곤두섰고 콧등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저까지 쭈글쭈글한 곶감보다 덜 무섭다고. 홍씨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빨을 갈았어요. 아니, 내가 산군이라고, 이 산의 왕이라고, 곶감이 뭐라고 감히 나보다 무섭다는 거야. 분을 사귀지 못한 홍씨는 후다다 어미 백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미 백호는 양지 바른 바위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계셨어요. 홍씨가 헐레벌떡 달려와 투정을 부리자 어미 백호가 한쪽 눈을 개슴츠레 떴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거 들어보셔요. 홍씨가 씩씩거리며 앞발로 땅을 쿵쿵 내리쳤어요. 나무꾼들이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고 했다니까요. 어미 백호가 하품을 하며 느긋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게냐?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산군이에요. 산의 왕이라고요. 어미 백호가 홍 씨의 흥분한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쯧쯧 혀를 찼어요. 쯧쯧, 내가 덩치만 컸지 밤낮으로 곶감 타령만 하니 그런 소문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 홍 씨가 억울하다는 듯 낑낑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곶감을 좋아하는 거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무서운 것이 뭐가 다르냐. 내가 곶감 앞에서 꼬리치는 꼴을 봐라. 홍 씨가 발끈하며 가슴을 펴고 으스댔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지 오늘 밤 똑똑히 보여드리겠어요. 어미 백호가 피식 웃으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래, 기대하마. 허나 또 곶감 냄새에 넋이 나가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홍 씨가 코를 실룩거리며 단호하게 외쳤어요. 그날 밤, 홍 씨는 자신의 위엄을 증명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산을 뒤져 자신의 몸집만한 커다란 멧돼지를 찾아냈고 뿌리째 뽑은 진귀한 산삼까지 입에 물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무서운 맹수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홍 씨는 으쓱한 마음으로 선원의 마당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도착한 홍 씨는 멧돼지와 산삼을 위풍당당하게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달콤한 향기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그 향기는 틀림없는 곶감 냄새였어요. 홍 씨의 파란 눈동자가 스르르 풀리면서 꼬리가 저도 모르게 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홍 씨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콧구멍은 이미 활짝 벌어져 곶감 냄새를 한껏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에헴, 나는 무서운 산군이다. 곶감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다. 홍 씨가 헛기침을 하며 평상 앞에 위엄 있게 앉으려 했지만 꼬리는 여전히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시다가 마당에 홍 씨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나, 홍 씨가 또 왔구나. 이것들은 뭐여? 할머니께서 멧돼지와 산삼을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디서 구해왔노? 고맙기도 하지. 할머니께서 홍 씨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마침 곶감을 말리고 있었는데 한 입 먹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홍 씨의 위엄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군의 체면을 지키겠다며 으스대던 녀석이 어느새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저도 한 입만 주세요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곶감 하나를 내미시자 홍 씨는 강아지처럼 날름날름 받아 먹었어요. 그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곶감이 최고야. 무서운 산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홍 씨가 눈을 감고 행복에 겨워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담장 너머로 어미 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라. 내가 뭘 했느냐. 곶감 앞에서는 맥을 못 추잖니. 홍 씨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미 백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어미 백호가 깊은 잠에 빠져들더니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노환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으신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어미 곁에서 며칠 밤낮을 지키며 슬피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온 산을 울렸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이제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홍 씨가 어미의 차가워진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미 백호는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홍 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홍 씨는 결국 선원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어요. 곶감을 먹으며 슬픔을 달래던 홍 씨는 어느새 선원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선호와 함께 평상에 발을 쭉 뻗고 누워 여유롭게 낮잠을 즐겼어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청년과 백호가 나란히 코를 골며 잠든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홍 씨는 할머니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커다란 머리를 할머니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할머니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귀 뒤를 긁어주셨습니다. 우리 홍 씨, 오늘도 수고 많았지. 착하기도 하지. 그 따뜻한 말씀에 홍 씨는 그르렁그르렁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어요. 어미를 잃은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홍 씨가 곶감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방 안의 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선호는 창밖에 굵은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호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홍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호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선호는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신을 품에 감싸 안고 지켜주시다가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선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면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홍 씨가 커다란 앞발을 들어 선호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어요. 보드라운 발바닥이 선호의 젖은 뺨을 쓱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하얀 뺨을 선호의 어깨에 비비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홍 씨의 온기가 선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 홍 씨야. 선호가 홍 씨의 목덜미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너도 할머니도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호강시켜 줄게. 선호의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고 홍 씨는 가만히 눈을 감으며 그 말에 화답했습니다. 며칠 뒤 선호가 장터에 볼 일이 있어 나갔어요. 홍 씨는 사람들이 놀랄까봐 멀찍이 떨어져서 나무 위에 숨어 선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시끌벅적했어요. 선호는 할머니께 드릴 비녀를 고르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던 선호의 발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큰돈이 든 꾸러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선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나무 위의 홍 씨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저 돈이면 곶감을 산더미처럼 살 수 있겠는데. 홍 씨가 속으로 군침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아니, 곶감뿐만 아니라 말린 고기도 잔뜩 살 수 있어. 선호야, 어서 그거 챙겨. 홍 씨의 꼬리가 기대감에 부풀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선호의 반응은 홍 씨의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선호는 잠시 돈꾸러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곧장과 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홍 씨가 나무 위에서 당황하며 눈을 껌벅였습니다. 선호야, 어디 가는 거야? 왜 돈을 안 챙기고 관하로 가는 거야? 홍 씨가 속으로 아우성을 쳤지만
선호는 묵묵히 관아로 들어갔어요. 선호는 관아의 아전에게 돈꾸러미를 건네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나무 위에서 지켜보던 홍 씨의 파란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얼마 후 돈을 잃어버린 상인이 허겁지겁 관아로 달려왔습니다. 선호 덕분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되찾게 된 상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도령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선호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말했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나무 위의 홍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선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선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홍 씨는 한동안 선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선호는 정말 올곧은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날 밤, 홍 씨는 평상 위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호처럼 훌륭한 사람 곁에 있으려면 나도 달라져야 해. 홍 씨가 결심해 찬 눈빛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내가 선호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줄 거야. 평생토록 말이야. 홍 씨의 파란 눈동자에 굳은 의지가 담겼습니다. 한편 홍 씨에게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산속에서 다른 호랑이들을 만날 때마다 으스대는 것이었습니다. 쯔쯔, 너희는 그 기막힌 곶감 맛도 모르지. 홍 씨가 다른 호랑이들 앞에서 꼬리를 세우며 잔뜩 허세를 부렸어요. 다른 호랑이들은 곶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황홀한 맛을 몰라서 못 먹는 것뿐이야. 홍 씨가 코웃음을 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 맛을 아는 유일한 호랑이라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다른 호랑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홍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곶감을 사랑하는 백호, 올곧은 청년, 그리고 인자한 할머니. 이 셋의 따뜻한 일상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큰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달빛 아래 나란히 잠든 선호와 홍 씨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호는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였어요. 온 나라에서 으뜸가는 수재라는 칭송을 받으며 위풍당당한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5살의 청년은 이제 어엿한 나라의 관리가 되었고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팔도를 돌며 탐관오리를 살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손주의 출세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기뻐하셨고 홍 씨도 커다란 꼬리를 흔들며 선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선호가 짐을 꾸려 첫 번째 암행길에 오르려 하자 홍 씨가 선호의 소매자락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한 백호가 청년의 옷자락에 매달려 낑낑거리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어요. 선호가 팔을 빼려 해도 홍 씨는 끈덕지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홍 씨야, 이거 놔라. 나 어사 업무 보러 가야 해. 선호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홍 씨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나도 데려가. 선호 혼자 보내면 안 돼. 내가 꼭 지켜줄 거야. 홍 씨가 속으로 외치며 더욱 세게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파란 눈동자가 애절하게 빛나면서 꼬리가 축 늘어졌어요. 선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홍 씨야. 너랑 같이 다니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난리가 날 거야.
선호는 홍 씨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타일렀어요. 혹시라도 누가 놀라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넌 집에서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 하지만 홍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아빠를 다소곳이 모으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나 절대 사람들 안 무섭게 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다닐게. 홍 씨의 파란 눈동자가 물기를 머금은 듯 반짝였고 선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 정도로 물러설 홍 씨가 아니었습니다. 홍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당 한켠에 쌓아둔 곶감 더미로 달려갔어요. 입에 곶감을 한 움큼 물고는 선호가 나가려는 대문 앞에 대자로 들어 누웠습니다. 집채만 한 백호가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곶감을 오물오물 씹으면서도 눈빛만은 완강하게 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홍 씨야, 제발 비켜라. 이러면 내가 못 나가잖아. 선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홍 씨는 눈만 껌벅이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싫어. 나 안 데려가면 여기서 안 일어날 거야. 홍 씨가 속으로 다짐하며 더욱 바닥에 몸을 붙였습니다. 선호가 곶감으로 유혹해 보았지만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어요.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홍 씨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선호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겼다. 같이 가자. 홍 씨의 꼬리가 번개처럼 빠르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데려가 주는 거야? 홍 씨가 벌떡 일어나며 선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강아지처럼 폴짝폴짝 뛰는 모습에 선호도 웃음이 터졌어요. 대신 약속해. 절대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면 안 돼. 홍 씨가 앞발을 번쩍 들어 올리며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암행어사와 거대한 백호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선호가 말을 타고 길을 나서자 홍 씨는 짐 꾸러미 옆에 찰싹 붙어서 따라왔습니다. 처음 보는 고을에 들어서자 백성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집채만 한 백호를 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장터의 상인들이 물건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어요.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쿵쾅쿵쾅 울려 퍼졌어요. 홍 씨는 멀뚱멀뚱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호에게 억울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 선호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이대로는 어사 업무는커녕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선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호가 장터 한쪽에 있는 박물장수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물장수 노인이 선반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르신, 무서워 마세요. 저 호랑이는 해코지를 안 합니다. 선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자 노인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정녕 물지 않겠사옵니까? 예,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녀석인데 사람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호의 말에 노인이 반신반의하며 가게 밖을 내다보았어요. 홍 씨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서 앞발을 핥으며 그루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크고 화려한 방울댕기 있으시오? 선호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노인이 잠시 뒤적거리더니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커다란 방울 댕기를 꺼내왔습니다. 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맑은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어요. 선호가 그 댕기를 사서 홍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홍 씨야, 이리 와. 이거 목에 해줄게. 홍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고 선호는 커다란 목에 댕기를 리본처럼 예쁘게 묶어 주었어요. 붉은 비단이 새하얀 털과 어우러져 참으로 화려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홍 씨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뭐야, 이거 소리 나잖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홍 씨가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며 방울 소리를 즐겼습니다. 선호가 곶감 하나를 꺼내 홍 씨 입에 넣어주자 홍 씨의 꼬리가 또다시 신나게 흔들렸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울댕기를 단 홍 씨가 곶감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호랑이 좀 봐. 방울을 달고 있네. 곶감 먹는 거 봐라. 꼭 강아지 같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용기를 내어 홍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호랑아, 무섭지 않아? 꼬마 아이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홍 씨의 앞발을 만졌어요. 홍 씨가 살며시 눈을 감으며 가만히 있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따뜻해. 어머니, 호랑이 털이 엄청 보들보들해요. 어느새 홍 씨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홍 씨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리며 신기해했습니다. 홍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르렁그르렁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어요. 이 녀석, 완전 애교쟁이네. 선호가 피식 웃으며 홍 씨의 귀 뒤를 긁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방울댕기를 단 백호는 어느새 고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선호가 암행 업무를 볼 때마다 홍 씨는 얌전히 그늘에 앉아 기다렸고 백성들은 친근하게 홍 씨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곶감은 물론이고 고구마, 밤, 심지어 떡까지 홍 씨의 앞에 수북이 쌓였어요. 홍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호랑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그 밤, 홍 씨는 숲속에서 낯선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홍 씨처럼 새하얀 털에 늠름한 자태를 가진 수컷이었어요. 달빛 아래 두 백호의 파란 눈동자가 마주쳤고 홍 씨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 수호랑이가 먼저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어요. 홍 씨는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앞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저 아래 마을에서 왔어. 이름은 홍 씨야. 수호랑이가 피식 웃으며 홍 씨 곁에 앉았어요. 홍 씨라, 예쁜 이름이네. 나는 이 산에 사는데 같이 달빛 구경할래? 홍 씨의 꼬리가 저도 모르게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래. 잠깐이면 괜찮겠지. 두 백호는 나란히 산책을 시작했고 달빛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어.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홍 씨가 화들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쪽 하늘이 벌써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수호랑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홍 씨는 후다닥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 씨는 피곤해 절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옛 어른들 말씀에 천냥빚도 잠으로 갚는다 하였는데 홍 씨의 잠은 10시즌이 넘도록 깨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선호가 홍 씨를 깨워보려 했지만
홍 씨는 코만 골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선호는 홍 씨를 두고 혼자 수사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호가 고을 외곽의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방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낯빛이 검고 눈이 사나운 그들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건달패였어요. 선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어사 나으리께서 호위도 없이 혼자 다니시네. 건달패의 두목이 비웃음을 흘리며 선호에게 다가왔어요. 그 커다란 짐승은 어디 두고 왔어? 오늘은 운이 없으셨군. 사내들이 겹겹이 선호를 포위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선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선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다. 관리를 해야 하면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야. 하지만 두목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사고 뭐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사내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면서 선호의 심장이 쿵쿵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딸랑하는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커다란 하얀 그림자가 골목 어귀에 나타났는데 아직도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가 졸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뭐야, 저 녀석들 선호를 괴롭히고 있어. 홍 씨의 파란 눈동자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목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는 가운데 홍 씨가 앞발로 땅을 쿵 내리쳤어요. 그리고 산천초목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골목 안의 공기가 진동하고 먼지가 소용돌이 쳤어요. 건달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다. 으악.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어요. 두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으스대던 그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필사적으로 달아났어요.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였는데 저들은 정신까지 놓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골목은 텅 비어버렸어요. 선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홍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홍 씨야, 고맙다.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선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근데 말이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홍 씨가 움찔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온 거야? 홍 씨가 앞발로 얼굴을 가리며 시무룩해졌어요. 아니, 그게 어젯밤에 만난 녀석이 달빛 구경을 더 하자고 하도 졸라서. 홍 씨가 속으로 억울함을 삼키며 꼬리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 논 줄 아나. 걔가 안 보내줘서 그런 건데. 참 억울하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선호가 알 리 없었어요. 선호가 품에서 곶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에휴, 알았다. 다음부터는 제발 늦지 마라. 선호가 곶감을 홍 씨 입에 쏙 넣어주자 홍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축 늘어졌던 꼬리가 다시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곶감이 최고야. 선호 사랑해. 며칠 후 선호와 홍 씨는 다른 고을의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부패한 상인들이 백성들을 속인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호는 평민 차림으로 변복을 하고 장터를 거닐었고 홍 씨는 장터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집채만 한 백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꽤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눈이 침침한 노인 한 분이 쌀을 사려다가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저울이 틀림없다니까요. 5되가 맞아요. 상인이 능청스럽게 말했지만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단정하고 참한 차림의 여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나이는 23 정도 되어 보였고 눈빛이 맑고 총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저울 좀 볼게요. 여인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며 저울 앞에 섰어요. 선호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 여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 저울, 받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저울을 꼼꼼히 살피며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게다가 추도 원래 것보다 가벼운 것으로 바꿔치기 하셨군요. 상인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내 새파래졌습니다. 아니 그게... 여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 상인에게 속으실 뻔하셨어요. 정당한 양을 받으셔야 해요. 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여인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주변 백성들도 수군거리며 상인을 비난했고 결국 상인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어요. 선호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서는 당찬 모습, 논리적으로 거짓을 밝혀내는 지혜로운 모습에 선호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낭자는 누구지? 참으로 대단한 분이로구나. 선호의 귀가 빨개지면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당산나무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홍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호, 저 여인 참으로 똑 부러지는구나. 머리도 좋고 마음도 바르고. 홍 씨의 파란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우리 선호 짝으로 아주 제격이겠어. 뭔가 좋은 수가 있을 텐데. 홍 씨의 꼬리가 의미심장하게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어사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호는 아까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홍 씨는 선호 옆을 걸으면서 자꾸만 한쪽 방향을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아까 그 여인이 사라져간 마을 쪽이었어요. 저쪽으로 가면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홍 씨가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란 눈동자에 장난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홍 씨는 이미 다음 행동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선호의 짝을 찾아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었죠.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 선호는 여전히 그 여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홍 씨는 선호 옆에 누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방울댕기가 달빛에 반짝이면서 딸랑딸랑 작은 소리를 냈어요. 두 식구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호가 이 고을의 모든 비리를 조종하던 탐관오리를 잡을 때가 되었어요. 50세의 사또 조만식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곡식을 빼앗아 사복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관리였습니다. 선호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마침내 관아 앞에 섰어요.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백성들의 한을 풀어줄 날이었어요. 선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이 관아 마당에 메아리 치자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아전들이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뛰어다녔고 관아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가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또 조만식이 느릿느릿과나 대청마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고 눈빛은 음흉하게 빛났어요. 뚱뚱한 배를 내밀고 부채로 얼굴을 붙이며 선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풋내기 어사가 감히 내 관아에 들어왔다 이거지. 사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선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그대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었소. 순순히 죄를 시인하시오. 사또가 껄껄 웃으며 부채를 탁 접었어요. 이 어린 놈이 감히 나한테 죄를 물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또의 눈빛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깟 어사 하나 못 막느냐. 당장 사냥개들을 모조리 풀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관아 한쪽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나운 사냥개 대여섯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선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험악한 기세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선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발걸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관아 담장 위로 커다란 하얀 그림자가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집채만 한 백호 홍씨가 하늘을 가로질러 관아 마당 한가운데 쿵 하고 착지했어요.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으며 목에 달린 대왕방울 댕기가 딸랑딸랑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홍씨의 위풍당당한 등장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홍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냥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면서 날카로운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어요. 그 압도적인 맹수의 기운에 사냥개들의 발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납게 지저대던 녀석들이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홍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사냥개들이 일제히 깨갱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제풀의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배를 보이며 항복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나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홍씨가 코웃음을 치듯 콧김을 훅 내뿜자 사냥개들이 더욱 바닥에 몸을 붙였습니다. 사또 조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자신의 마지막 방어 수단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려 버리니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호랑이다. 저건 호랑이란 말이다. 사또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채통 따위는 벌써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홍씨가 느릿느릿 사또에게 다가갔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흙이 움푹움푹 패였습니다. 사또 바로 앞에 멈춰선 홍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뜨거운 숨결이 사또의 얼굴에 와닿자 사또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선호가 홍씨 옆에 나란히 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이제라도 그대의 죄를 낱낱이 고하시오. 사또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벌벌 떨었어요. 고하겠소. 다 고하겠소. 내가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곡식을 훔쳤소. 사또의 입에서 그동안 저질러 온 온갖 비리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으리께 바치는 뇌물도 전부 백성들한테서 뜯어낸 것이요. 사또가 울먹이며 자백을 이어갔어요. 장부도 조작하고
창고의 쌀도 빼돌려 팔아먹었소.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백성들의 얼굴에 통쾌함이 번져갔어요. 어사 나으리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외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 나쁜 관리가 벌을 받는구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선호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홍 씨가 선호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앉았어요. 어때? 내가 도움이 됐지. 홍 씨가 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선호가 홍 씨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잘했다, 홍 씨야. 내 덕분에 무사히 끝났어. 사또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벌벌 떨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홍 씨의 파란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 같아 오금이 저렸어요. 백성들은 사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선호는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한양으로 보고를 하러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려 말에 올라타고 홍 씨와 함께 관할을 빠져나왔어요.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선호를 배웅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례를 했어요. 이제 한양까지 가서 임금님께 보고를 드리면 이번 임무도 끝이었습니다. 선호가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산길 입구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홍 씨가 갑자기 달려가더니 산길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 누웠습니다. 집채만 한 백호가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선호가 말해서 내려 홍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홍 씨야, 왜 또 이러는 거야? 비켜라, 한양 가야 해. 홍 씨는 눈만 껌벅이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다 생각해 둔 좋은 길이 있단 말이야. 홍 씨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욱 바닥에 몸을 붙였습니다. 파란 눈동자에는 장난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선호는 도대체 홍 씨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호가 품에서 곶감을 꺼내 홍 씨 코앞에 흔들었어요. 홍 씨야, 곶감 줄 테니까 비켜라. 응. 하지만 홍 씨는 곶감을 보고도 눈만 껌벅일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선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곶감 2개 줄게. 아니, 3개. 어때? 선호가 곶감을 더 꺼내 보여주었지만 홍 씨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안 돼. 오늘은 곶감으로 안 넘어가. 이건 선호를 위한 일이란 말이야. 홍 씨가 속으로 다짐하며 단호하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선호는 난감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한 시즌이 지나도 홍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호가 밀어도 보고 끌어도 보았지만 집채만 한 백호가 움직일 리 없었어요. 결국 선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겼다. 다른 길로 갈게. 홍 씨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면서 꼬리가 살랑 움직였어요. 선호는 산길 대신 멀리 돌아가는 아랫마을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당산나무가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선호는 왜 홍 씨가 이 길로 가게 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홍 씨는 뒤에서 꼬리를 흔들며 선호를 따라왔어요. 파란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산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고목나무가 마을 어귀에 우뚝 서서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불어와 살랑살랑 소리를 냈어요. 선호가 나무 아래를 지나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빨래 광주리를 이고 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호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장터에서 노인을 도왔던 참하고 지혜로운 연희였어요. 연희도 걸어오다가 선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멈추었습니다. 둘 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선호의 귀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연희도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 저기. 그때 장터에서 선호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예, 저도 뵌 적이 있사옵니다. 나으리. 연희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홍 씨가 선호의 등을 밀었습니다. 집채만 한 엉덩이로 슬쩍 밀어버리니 선호가 휘청하며 연희 쪽으로 한 발 다가갔어요. 아이고. 선호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연희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살짝 스쳤고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선호와 연희 모두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하오. 뒤에 녀석이. 선호가 황급히 손을 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홍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가로이 털을 핥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일부러 그랬구나. 선호가 속으로 외쳤지만 홍 씨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어요. 하지만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가 깨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옵니다. 나으리. 호랑이가 참 영특해 보이옵니다. 연희가 홍 씨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예, 이 녀석이 가끔 엉뚱한 짓을 하긴 하는데 마음씨는 착해요. 선호가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선호는 연희에게 장터에서 노인을 도와주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사옵니다.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연희의 말에 선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것,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백성들을 돕겠다 다짐한 것. 연희는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으리의 뜻이 참으로 높고 깊으시옵니다. 연희의 눈빛에 존경이 담겨 있었고 선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연희의 지혜로운 생각과 따뜻한 마음씨에 선호는 점점 더 깊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선호의 올곧은 성품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 연희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당산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두 사람을 축복하듯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홍 씨는 당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내 계획이 딱 맞아떨어졌네. 역시 나는 천재야. 홍 씨가 속으로 우쭐대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파란 눈동자에 만족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호의 짝을 찾아주겠다는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어요. 나으리, 혹시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시옵니까?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고
선호의 얼굴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제 생긴 것 같소. 선호가 용기를 내어 말하자 연희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의 볼이 함께 발글에 물들었습니다. 낭자,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소? 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으리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이 당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겠사옵니다. 연희의 대답에 선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홍 씨는 뒤에서 앞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선호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마을 길을 빠져나왔어요. 홍 씨가 옆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득이양양하게 걸었습니다. 어때? 내가 좋은 길을 알려줬지. 홍 씨가 속으로 자랑하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선호가 홍 씨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홍 씨야, 내가 왜 그 길을 막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선호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홍 씨는 선호의 손길에 눈을 가늘게 뜨며 행복해했습니다. 달빛 아래 청년과 백호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선호의 가슴 속에는 연희의 미소가, 홍 씨의 마음 속에는 뿌듯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면서 고요한 밤길에 운치를 더했어요. 그렇게 둘의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갔고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와 연희의 만남은 이렇게 홍 씨의 기막힌 억지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선호와 연희의 혼례가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온 마을이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들떠 있었고 혼례 준비로 집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선호는 연희와 함께 할세보금자리를 꾸미느라 바빴고 연희는 혼례복을 짓느라 밤잠을 설쳤어요. 할머니께서는 손주의 혼례를 코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어느 누구도 불행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선호가 달려갔을 때 할머니의 이마는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선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선호가 울먹이며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어요. 연희도 달려와 찬물에 적신 수건을 할머니 이마에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할머니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선호는 당장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이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고 이곳저곳을 살펴본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세월의 노환이요. 팔순 가까운 연세에 몸이 쇠약해진 것 같소. 의원의 말에 선호의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옵니까? 제발 할머니를 살려주시오. 선호가 의원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소.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의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자 선호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선호의 울음이 밤 공기를 타고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연희가 선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마당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홍 씨의 파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선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홍 씨는 평범한 약초로는 할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어미 백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깊고 험한 만년설 절벽에만 피어나는 천년 묵은 기적의 약초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미가 말씀하셨지. 그 약초는 어떤 병도 낫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홍 씨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 설령 내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홍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깊은 밤, 하얀 그림자는 말없이 산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를 뿌리째 흔들었어요. 홍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험준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발톱이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홍 씨는 만년설 절벽 아래에 도착했어요. 하늘 높이 솟은 절벽은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깎아지른 벼랑에는 얼음이 덮여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어요. 홍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발톱을 세우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내 발이 헛디딜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발바닥이 얼어붙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홍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곶감을 건네주시던 따뜻한 손길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홍 씨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홍 씨의 눈앞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만년설 사이로 은은한 빛을 내뿜는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과 함께 이름 모를 귀한 약초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홍 씨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입에 물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살 수 있어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홍 씨는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콜레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홍 씨는 있는 힘껏 달리고 또 달렸어요.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콜레를 이틀 앞둔 아침이었어요. 선호는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호가 화들짝 놀라 눈을 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흙투성이가 된 홍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어요. 홍 씨야, 괜찮아? 선호가 달려가 홍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의 입에 무언가가 물려 있었어요. 은은한 빛을 내뿜는 약초와 천년 묵은 산삼이 조심스레 물려 있었습니다. 선호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건 설마. 선호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홍 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파란 눈동자에 안도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홍 씨야, 내가 이걸 구해왔구나. 이 험한 길을 어떻게.
선호가 홍 씨의 커다란 머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연희도 달려와 홍 씨의 상처난 발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되었을꼬. 온 가족이 홍 씨를 애워싸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호는 당장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씻어서 솥에 넣고 은근한 불에 오래도록 끓였습니다. 약초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올랐고 방 안가득 은은한 빛이 감돌았어요. 연희가 약사발을 받쳐 들고 조심스레 할머니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약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홍 씨가 구해온 귀한 약이에요. 할머니께서 힘겹게 눈을 뜨시고 약을 한 모금 드셨어요. 따뜻한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가 지나자 거짓말처럼 열이 내렸고 할머니께서 기운을 차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며 기뻐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루 만에 이렇게 나을 수가. 의원이 다시 찾아와 할머니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천년 묵은 약초의 힘이요. 이건 정령 하늘이 내린 기적이요. 할머니께서 홍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홍 씨가 이 늙은이를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제야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서 80 가까운 연세에도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셨던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홍 씨가 밤마다 몰래 산에서 약초를 물어다 마당에 놓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온 홍 씨의 효도였어요. 할머니께서 홍 씨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 할미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홍 씨가 할머니 품에 커다란 머리를 묻고 그르렁거렸어요. 파란 눈동자에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호와 연희도 함께 울며 웃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씻은 듯이 건강해지신 할머니께서 가장 고운 한복을 입고 혼례식에 참석하셨어요. 선호는 위풍당당한 신랑의 자태로, 연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이 두 사람의 모습에 감탄을 자아냈어요. 홍 씨도 목에 방울댕기를 메고 한쪽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야, 손부야, 백년해로 하거라. 할머니께서 두 사람에게 덕담을 건네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선호와 연희가 나란히 절을 올리는 모습에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홍 씨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축하의 마음을 표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혼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례식이 끝난 뒤 할머니께서 홍 씨를 부르셨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어요. 가장 달콤한 곶감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엮어 만든 곶감 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홍 씨의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홍 씨, 이건 이 할미의 마음이다. 평생 고맙고 사랑한다. 홍 씨의 파란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방울댕기 옆에 곶감 목걸이까지 달린 홍 씨의 모습은 참으로 특별했어요. 홍 씨가 할머니 품에 머리를 비비며 그르렁그르렁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온 가족이 홍 씨를 애워싸고 함께 웃었어요. 그렇게 가장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어요. 선호와 연희 사이에서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사내 아이는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 다녔어요. 아이는 홍 씨를 무서워하기는커녕
폭신한 등에 올라타 까르르 웃곤 했습니다. 홍 씨는 아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홍 씨도 어느새 어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에서 만났던 그 늠름한 수호랑이와 짝을 맺어 새끼를 낳은 것이었어요. 어미와 똑 닮은 새하얀 털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새끼 호랑이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홍 씨는 새끼들을 데리고 선원의 마당에 나타났어요. 온 가족이 새 식구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홍 씨가 새끼를 낳았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니? 연희가 새끼 호랑이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새끼들은 어미처럼 곶감 냄새에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곶감을 꺼내 새끼들 입에 넣어주시자 꼬리가 신나게 흔들렸어요. 곶감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날 오후였어요. 80세가 된 할머니께서 평상에 편안히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마당에서는 선호와 연희의 아이와 홍 씨의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 아이와 호랑이 새끼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자, 모두 이리 오너라. 곶감 먹자. 할머니께서 부르시자 아이와 새끼 호랑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곶감을 한 입씩 떼어 아이 입에 넣어주시고 새끼 호랑이들 입에도 넣어주셨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구별 없이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홍 씨도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할머니 무릎에 커다란 머리를 기댔어요. 선호가 연희와 나란히 평상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연희가 남편에게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소. 선호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어요. 할머니와 선호, 연희, 손주, 홍씨, 그리고 새끼 호랑이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곶감을 오물거리며 평화롭게 웃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어요. 곶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사랑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홍 씨의 목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고 곶감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파란 눈동자를 반쯤 감은 홍 씨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곶감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홍 씨가 보여준 은혜의 갚음이었습니다. 오늘 귀여운 홍 씨와 선호의 알콩달콩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곶감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은혜가 평생의 끈끈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가 없이 베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결국 우리 삶을 구원하는 가장 기적 같은 힘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옛말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하지요.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홍 씨처럼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갚아나가는 그 진심이야말로 모진 세파를 견디게 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훈훈하게 데워줄 정겨운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포근야담이었습니다.